쉽게 쓰여진 시를 본격적으로 배우기에 앞서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함께 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품을 이해하는데 작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작가를 아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의 작품의 경우는요, 작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 경향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요, 수능에 5번이 출제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능에 많이 나왔어 라고 하는 세속적인 목적을 떠나서도 우리의 역사를 이제 돌아봤을 때 일제에 저항했던 시인 중에 대표적인 시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뜻깊게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은 작년 1학년 수업 때 한국사 시간에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다룬 동주라는 영화를 거의 모두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선생님보다 동주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선생님도 동주 영화를 한번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강하늘 배우가 연기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윤동주에 대한 어떤 이렇게 감성 이런 것들이 몰입이 되면서 더 잘 봤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선생님이 이제 그 영화를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아르헨티나 막 여행 다니면서 강하늘 씨가 막 여기저기 막 감명 깊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어색했어요. 아니 거기 왜 윤동주님이 나오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는데 1학년 때 봤던 동주라는 영화의 내용도 잘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수업에 임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마른 수업이기는 하지만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풀어나가듯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상자아와 현실자아에 대해서 묻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디딤 영상 기록지에 잘 기록은 해주세요. 그런데 그냥 선생님이 흐름을 파악하기 좋게 연도를 적어놓은 것 뿐이지 연도를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이런 흐름으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지 막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편한 마음으로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으면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 만주 간도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일 합방 훨씬 이전부터 윤동주 시인의 할아버지가 만주 간도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일제강점 하에 있었던 시기이긴 하지만 윤동주 시인의 유년 시절은 일제의 어떤 억압이나 만행이 만주까지 완벽하게 막 마술을 뻗고 그러던 시절은 아니었을 테니까 비교적 좀 평화롭고 온화한 그런 풍토 속에서 유복하게 크게 부족함이나 이런 거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요. 집 마당에는 과일나무가 빽빽하고 쪽문에 나서면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서 언덕을 바라보면 교회당이 올려다 보이는 평화로운 곳. 이곳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 가문에서 태어나 아름다운 곳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곳에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윤동주 시인의 어떤 시적인 토양을 제공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는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동시로 시작하게 돼요. 어린 아이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다룬 그런 시들 말이죠. 그래서 20살 정도가 된 1936년에서 37년 이때까지도 동시를 창작해요. 그때 쓴 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밤에 소복히 내린 눈에 대해서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 이런 것처럼 굉장히 따뜻한 존재로 묘사를 한다든지 물소리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아롱아롱 조개 껍데기라고 동시적인 감수성을 잘 살린 시들을 쓰는 거죠. 20살이나 됐는데 동시를 쓰다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30대 중반이 훌쩍 넘어간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18살, 20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 많이 컸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안에 어린이 같은 감수성을 지닌 그런 귀여운 자아가 숨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자랐던 그때의 모습.
그 모습이 윤동주 시인에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제에 의한 괴롭힘, 폭압, 괴로움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냥 진짜 아름답고 평화로운, 조화로운 질서 속의 세상이 동시에 잘 드러난 게 아닐까 싶어요.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좀 혹독한 시간만 있지 않았다면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그대로 온전히 녹여낸 그 시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그런 윤동주 시인의 동시를 많이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시인으로서 자기가 쓰고 싶은 그런 유형의 시를 쓰면서 살면 참 행복하겠지만, 동시적인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만 쓰기에는 일제강점하라는 현실이 너무 혹독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고난을 겪고 괴로워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아름다운 동시만 쓸 수는 없었죠. 나 혼자 막 꽃노래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윤동주의 삶도 과거의 유년 시절과는 다르게 점점 힘들어져 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의대를 가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권유했지만 그걸 극구 자기가 반대하고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글을 많이 쓰고 많이 배우고 싶어서요. 그렇게 나름의 각오를 하고 연희전문학교에 갔지만요. 대학교 2학년생이 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동시적인 세계는 어떻게든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그 시세계를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 동시를 쓰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다짐을 좀 드러내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데요. 여기 지금 사랑의 전당이라는 시예요. 지금 화면에 이제 띄워줄 거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잘 드러나는지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닥치기 전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아는 채 뒷문으로 멀리 사라지련다. 이제 내게는 삼림 속에 아늑한 호수가 있고 내게는 험준한 산맥이 있다. 윤동주의 유고시 집에는 실리지 못했지만요. 1938년 윤동주 시인이 썼던 사랑의 전당이라는 시예요. 이 시에서 화자는 우리들의 전당, 즉 우리들의 화려한 집이 전당인데요. 고풍한 풍습, 즉 과거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습이 어려있는 사랑의 전당, 이곳에 이제는 어둠과 바람이 창에 부닥치려고 합니다. 즉 아름다운 것을 노래하거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우리의 과거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채 많은 시련이 찾아왔다라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아는 채, 즉 과거의 그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기억을 아는 채 뒷문으로 사라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도 험준한 산맥이 있다는 절망적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더 이상 낭만적인 동시적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로움의 상태에 있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 1939년에는 자화상이라는 시를 쓰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화상이라는 시에는 일제강점하를 이 굉장히 억압적이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 윤동주라는 시인이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뇌나 갈등 이런 게 굉장히 잘 담겨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939년 말쯤에까지 해서 총 6편의 시를 쓰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절필을 합니다. 1940년 12월 정도까지 절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겠죠. 어떤 글을 쓰게 되더라도 친일을 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면 일제는 거의 못 쓰게 했던 그런 시기고 일제의 암흑기에 해당됐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절필을 했다가 다시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이 현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다짐을 하면서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함을 드러내는 시가 하나 있어요. 무서운 시간이라는 시인데요.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1941년은요.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던 해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졸업하면서 졸업 기념의 어떤 시집을 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일제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해서 교수님이 좀 만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직접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출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손으로 하나하나 다 자필로 써서 3권의 시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시집은 맨 앞에는 서시라고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18편의 시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 이걸 다 담아낼 수 있는 대표적인 시 세계를 드러내는 작품을 하나 맨 앞에 두고요. 마지막에는 별 해는 밤이라고 해서 좀 본인이 아름다움을 지향했었고 했던 그런 조화로운 세계를 조금 반영하고 있는 작품의 마지막으로 넣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을 만들어냅니다. 윤동주 시인의 어린 시절 이름이 해처럼 빛나라 라고 해서 해환이었대요. 동생들 이름은 달처럼 빛나라, 별처럼 빛나라 해서 달환, 별환이라고 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겠어요?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부르는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 어떤 삶이나 이런 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저 아이답게 그러면서도 그 삶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정말 잘 살아봐라 라고 하는 부모님의 바람이 잘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겠죠.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그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았던 그 평화로운 시절, 일제강점하의 현실을 느낄 수 없었던 그 시절, 그 세계에 대한 갈망이나 바람이 진짜 윤동주에게 늘 남아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요, 이 세 권의 시집을 한 권은 자신이 갖고요, 한 권은 이양하 교수에게 주고요, 한 권은 자신의 룸메이트였던 정병욱에게 줍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권이 남았어요. 정병욱이라고 하는 그 룸메이트, 후배에게 남아있던 게 그래도 잘 지켜져 있어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현재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윤동주 시인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자면요. 대학 졸업반으로서 자신의 진학에 대한 고민, 나는 정말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시국에 대한 고민을 하던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1942년 일본에 있는 리쿄 대학 영문과에 입학합니다. 주권을 빼앗은 원흉인 일제의 그런 대학에 가다니. 게다가 그 대학에 가려면요, 창씨개명도 해야 돼요. 배를 타고 일본까지 가려면 그 절차 내에서 이름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일본식으로. 그러면 그런 것을 다 하고까지 왜 갔을까? 저항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윤동주 시인은요, 우리 민족의 미래는 문학에 있다 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도 우리의 민족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문학, 그래서 그것을 내가 끊임없이 창작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민족혼을 일깨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배우려면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일본에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에 가야 되고 그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유학 가기 전에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창씨개명계, 그러니까 뭐 나는 뭐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한 그 계를 내기 5일 전쯤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걸로 참회록이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참회록이라는 작품을 띄워줄 건데요. 파랗게 녹이 슬어버린 구리거울과 같이 구리거울과 같이 패망한 우리 역사 속에서도 머지않아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녹슨 거울을 닦아냄으로써 역사에 드리운 슬픔을 걷어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회록 집필 원고를 여기 지금 보면요. 막 끼적여 놓은 것들 많죠. 원고가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윤동주 시인의 원고는 대부분 일기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아래에 이제 막 끼적여 놨던 고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시인의 삶, 비애, 생존, 문학, 모르겠다, 부지도라는 게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회록을 적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치열하고도 힘겨웠던 고뇌 끝에 리쿄 대학을 입학했고요. 윤동주는 절친한 사촌인 송몽규와 일본 유학 생활을 같이 시작하긴 합니다. 하지만 내면적인 외로움이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게 될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리쿄 대학에 4월에 입학했거든요. 쉽게 쓰여진 시는 같은 해 6월에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입학해서 그래도 다른 나라긴 하지만 이것저것 적응하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도 그것을 능가할 만큼의 어떤 괴로움, 이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에는 그런 일본 유학 생활의 어떤 괴로움이 잘 드러나죠. 영화 동주를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요. 윤동주가 다니던 리쿄 대학은 기독계교 학교예요. 그래서 미국과 전쟁을 벌인 일본으로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막 제국주의적인 야욕 이런 것에 모두 다 동원이 돼야 되는데 리쿄 대학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경 제국대학 같은 데와는 달리 굉장히 차별적으로 교내에 막 다 단발령을 내려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막 윤동주가 교련 수업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막 싹 밀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교련 수업이 요즘에 많이가 아니라 뭐 아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교련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2000년대 초반 03학번이니까 그 전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건데요. 그때는 뭐 붕대 감는 법, 응급처치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여고였어서 남고에서는 어떤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진짜 싸우거나 막 하는 총검술이나 군사기술을 배웠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70년대, 80년대 뭐 교련 수업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로 막 총검술 이런 거 배우고 있고 전시체제에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제의 잔재서 그게 이 7, 80년대까지 남아있었고 수업도 선생님 비교적 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련 수업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잔재가 남아있었고 일제 그 통치하에 있었을 때의 교련 수업은 말 다 했죠. 다 했죠. 완전히 그냥 진짜 언제든지 전쟁 치를 수 있고 누군가를 막 죽일 수 있고 그런 기술을 아마 배워야 됐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윤동주는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거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억압적인 환경에서 대학을 다녀야 됐었고요. 여린 감수성, 어떻게 보면 정서가 완전 여린 거는 아닐 거고 시적인 경향이 여린 거고 정신 세계는 굉장히 강인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감수성의 소유자인 윤동주가 그 리쿄 대학에서의 생활을 견뎌내기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에 그 생각들이 굉장히 잘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쿄 대학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정신적인 고뇌에 더하기, 물리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핍박이라든지 괴로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이런 걸 좀 안다면, 그리고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시를 접한다면 쉽게 쓰여진 시가 주는 울림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리쿄 대학에 간 거였지만요. 힘겹게 한 학기를 마친 이후에 리쿄 대학에서 나와서 전학을 하게 됩니다. 윤동주가 새롭게 가게 된 곳은요. 제국주의의 횡포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했던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이에요. 여기에는 사촌인 송몽규가 이 교토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교토 쪽으로 간다는 건 윤동주에게 굉장히 더 힘겨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촌 송몽규는 독립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이거든요. 이 송몽규가 있는 곳으로 사촌인 윤동주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윤동주도 이 송몽규를 감시하던 그 일제 감시 체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도 굉장히 컸을 것 같고 어떤 뭐 다른 사촌과 함께 한다는 뭐 그런 생각이 또 함께 이제 있었던 거고요. 영화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으로 보자면 리쿄 대학 있는 그 도쿄 쪽은 굉장히 이제 다 준전시 체제로 군인으로 강제 동원하려는 그런 게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몽규는요, 일제의 조선인 강제 징집에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일제가 갖고 있는 군사 지식을 다 얻어내면 그게 오히려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동주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막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하는 그 과정이 들통나게 되면서 1943년 7월에 일본 경찰에 송몽규가 잡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따라서 윤동주도 같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 혐의로 들어가게 된 윤동주는 우리가 광복을 얻어낸 1945년 그해 2월에 광복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정체불명의 주사를 계속 맞은 끝에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송몽규도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사촌이 독립운동을 한 거지 윤동주는 그냥 그 사촌과 가깝다 보니 독립운동 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냐. 윤동주는 그만큼의 시인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록에 보면 윤동주는 일본의 경찰, 검사, 판사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나오냐면요. 조선 독립을 위해서는 대동아 전쟁, 즉 미일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해야 한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 앞에서 바른 역사관을 갖고 조국의 독립을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본연의 심성 자체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용납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살았으니까 굉장히 좀 고뇌가 많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그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 본문을 보시면요.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시는 윤동주가 쓴 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시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삶에 대한 굉장한 고뇌나 괴로움 이게 이 사람에게 한가득했을 거고 그런 고뇌나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살고자 했는지 그 결심이 이 쉽게 쓰여진 시에 잘 나타나겠구나라고 생각해주고 시를 읽어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윤동주의 삶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해 봤는데요. 이러한 윤동주의 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걸 몇 가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투철하게 돌아봤던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 대부분 옆에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꼭 일기같이 말이죠. 여러분 일기 자주 쓰시나요? 저는 가끔 쓰거나 손으로 쓰지는 않더라도 잠들기 전에 머릿속에 막 일기를 쓰듯이 하루를 막 복기해 보기도 해요. 보통 그런데 이제 일기를 쓰거나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은 밤이잖아요.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용하고 시끄럽고 막 정신없었던 하루를 잘 보내고 나서 조용히 잠들기 직전. 이럴 때 이제 주로 쓰게 돼요. 그리고 아무 사건도 없었던 날 일기장을 펼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사건이 있는 날, 그런 날 일기장을 펼치게 되죠. 뭔가 기록에 남기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일기를 쓰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막 친구랑 대판 싸웠어요. 엄청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막 걔에 대한 막 분노가 막 치밀어서 막 여기다 막 글을 막 쓰기 시작해요. 막 쓰다 보면 순간순간 이제 천천히 하루가 막 이제 다시 한번 회상이 되면서 그 순간 내가 그 말은 하지 말걸. 아니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걔를 아는데 친한 친구라서 아는데 이 말은 좀 나도 너무했다.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은 배려해 줄 수도 있었는데 나도 그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기의 끝은 대부분 막 저주 아니면 막 진짜 감정적인 격앙 상태 이걸로 끝나기보다는 쫙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반성이나 내일은 좀 내가 먼저 말 걸어보고 미안하다고 얘기도 해봐야지. 막 이런 식의 새로운 결심 이런 것들로 끝나게 되는데 그런 특징을 잘 갖고 있는 게 윤동주 시인의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처럼 유치하게 막 누구랑 싸웠어 막 이런 얘기를 적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의 시를 윤동주 시인의 성찰의 시인, 반성의 시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쉽게 쓰여진 시에는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어떤 시어, 어떤 식구 이런 부분에 담겨져 있는지 한번 미리 읽어보고 스스로 발견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수업을 할 때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내가 예측한 게 맞았네. 또는 만약에 맞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든 소설이든 아니면 다른 문학이 아닌 다른 갈래의 수업이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미리 한번 충분히 생각하고 수업을 접하게 된다면 남고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성의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라는 단어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남과 구별되는 나 자신의 의식을 말하는 건데요.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라고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것을 자아의 분열이나 이중자아라는 말로 이제 좀 다소 어렵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아의 분열이라니 정신병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상적 자아나 현실 자아로 구별되는 것은 엄청나게 거창하거나 뭐 엄청 대단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인들은 더 자주 느낄 수는 있지만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의 분리, 괴리, 갈등 이런 것들은 사실 체험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상적인 자아상은 존재하잖아요. 이상적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상태. 이것을 말한대요. 선생님이 예로 들자면 선생님이 집에서는 엄마라는 존재로 살아가거든요. 엄마라는 존재로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은요. 이상적인 엄마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상적인 자아라는 말 대신에 이상적인 엄마라고 본다면 이거는 뭐냐면 이성적으로 늘 천천히 아이들을 생각해주고 선생님의 두 코딱지들이 창의력을 발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누굴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면 한없이 풀어주고 허용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좀 친구이자 인생의 조력자로서 온화하게 아이들을 대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름의 이상적인 엄마상, 자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하지만요. 모닝콜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선생님 막 더 자고 싶어. 엄마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이러는데 선생님이 갈비 위로 막 점프해 와서 막 진짜 이거 선생님 병원 가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얘기하면 밥 먹으러 와 여기 정리해야지 해도 도대체 귀가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막 알 수가 없게끔 행동을 한다든지 장난감도 막 여기저기서 막 다 늘어놓고 나서 막 놀고 있으니까 선생님 조금 화가 난 거 이제 여기까지 막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켰다가 막 선생님도 이제 집안일 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요만한 진짜 콧구멍만한 블록을 하나 밟고 진짜 비명을 지르게 되는 순간 선생님이 여기서 뽁 약간 이성의 끈을 놓는 거죠. 그래서 막 사자후를 날리면서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릴 때까지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다 정리하게 하고 벌 세우고 그런 모습을 선생님이 스스로 했을 때 그 순간의 어떤 진짜 막 괴로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아의 엄마는 이거였는데 굉장히 얘들아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 이끌어주고 설명해주고 막 이러는 엄마였는데 실제로는 진짜 인성의 미천을 드러내면서 사자후를 날리고 막 이러는 엄마의 모습으로 이게 나의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 엄마, 현실 자아는 내가 이렇게 막 인성시궁창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들게 되면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의 괴리에서 굉장히 이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자아나 현실 자아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했지만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일상에서도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뭐 꼭 윤동주 시인이나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이상적 자아는 존재하고요. 현실 자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높은 포부나 이상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실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더 뭔가 높은 곳으로 가거나 좀 더 높은 목표를 실현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잘 살아가고 싶고 사람답게 또는 내가 목표하는 것을 실현하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싶을 텐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선생님 같은 사람. 이상은 굉장히 뭐 열심히 살고 싶지만 아이들이 주는 시련이 생각보다 좀 커.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순탄하게 열심히 살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현실 자아와 이상 자아 사이에 거리는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좀 괴로움이나 이런 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높이는 막 이 정도, 굉장히 높아. 그런데 현재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도 무조건 좌절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과정이 순탄하고 잘 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런 자아의 갈등, 두 자아의 갈등이나 괴로움이 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현실의 자아에서 이상 자아까지 내가 도달하고 올라가고 싶은데 그걸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나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막 일제강점하라는 시련이 다가와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을 아무리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좌절해.
봉착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괴로워지는 거고. 그걸 지금 시인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현실의 내 삶의 차이가 너무 크고 그것을 벗어나려는 노력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렵다는 걸 자각하면 극심한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자와 현실자의 괴리가 크게 되면 내적인 갈등이나 괴로움이 보이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시에 잘 녹여낸 게 쉽게 쓰여진 시 또는 윤동주 시인의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나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나 나의 삶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나는 이상적인 엄마로 사는 건 진짜 불가능해. 난 내 성격대로 살 거야. 내일도 모레도 그 어떤 날에도 나는 아이들에게 막 샤우팅을 하면서 그냥 사자고 난리겠어. 네 목소리가 큰지 내 목소리가 큰지 막 두고 봐. 이렇게 되면 선생님의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평화는 깨지고 진짜 막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집, 괴로운 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름은 노력은 하죠. 선생님 육아서 막 책장 한 코너에 가득 육아서예요. 막 진짜 마음이 시끄럽고 혼란하면 그걸 읽으면서 막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지금 현실의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가슴을 치고 한탄하면서 막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 그건 좀 바람직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실제 바람직한 엄마로서 살고 있지는 않더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들은 이상자와 현실의 자아가 굉장히 간극이 클 때 아예 진짜 막 어쩔 수 없이 낙담하는 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노력해봐야지 하는 그런 시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쉽게 쓰여진 시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자와 이상자를 어떤 표현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지, 그 차이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자의 삶은 어떤 삶인데 현실자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쉽게 쓰여진 시를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자 결심했는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이게 주제의식과 관련이 되니까요. 그 부분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자꾸 연습을 해주세요. 그게 이 시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하고 수업에 임하게 된다면 좀 더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꼭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고 디딤 영상의 빈칸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생각한 어떤 중요한 시어나 내용으로 잘 채워와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조금 틀리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충분히 생각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디딤 영상이 또 너무 길어졌지만 그래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잘 담아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